할머니, 저 아줌마 뱃속엔 아기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요? 절 마당에서 천진난만하게 웃던 5살 동자승이 만삭인 며느리를 가리키며 뱉은 말 한마디. 그 순간 산사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 얘, 이 형수님 배 좀 보렴. 곧 아기가 나올 텐데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망언이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씻을 때도 배를 가리고 남편조차 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철벽 방어. 과연 동자승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가 만삭의 배 뒤에 숨기고 있는 기괴하고도 서글픈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온 세상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슴까지 압박해오는 두꺼운 복대를 찬 채 시어머니 순자를 따라 가파른 사찰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와도 지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며느리로서 보여줘야 할 체면이 있었으니까요. 지영아, 뒤처지지 말고 바짝 따라와라. 순자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는 게 다 누구 때문이겠니? 네, 어머니. 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죠. 어머니 마음 알잖아요. 순자가 앞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기도가 마지막이야. 손주 얼굴 보는 게 소원이라니까.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계단이 높아서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내 다리는 아직 멀쩡해. 순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손주 볼 때까진 쓰러질 일 없어. 지영이 복대를 살짝 올려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어요. 말은 잘한다. 순자가 힐끗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 꼭 지켜라. 대웅전 앞에 도착했을 때 5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이 지영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지영의 배로 내려갔습니다. 동자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다. 동자승이 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배는 풍선처럼 텅 비어 있는데 왜 아기가 있다고 거짓말해요? 얘야. 순자가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한테 그런 말하면 못 써. 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이가 있어요. 순자가 당황하며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보살님. 주지 스님이 급히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주지 스님이 달려와 동자승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의 시선이 지영의 배에 꽂혔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불길한 예감을 지우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보시함에 돈을 넣어라. 네, 어머니.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넣을게요. 지영이 몸을 숙여 가방에서 돈을 꺼내려 할 때였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허리 라인이 임신부치고는 지나치게 뻣뻣하다는 것을 포착했어요. 순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순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몸이 괜찮니? 네. 지영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요즘 배는 단단하니? 순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잘 움직이고? 그럼요, 어머니.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그래.
순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하산하는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지영이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영아? 순자가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있다. 내가 괜히 불안한 게 아니야. 순자가 홀로 앉아 있다가 지영이 두고 간 가방을 슬쩍 열어봤습니다. 산모 수첩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산모 수첩을 왜 가방에 넣고 다니지? 순자가 산모 수첩을 펼쳐보니 임신 초기 이후로 모든 페이지가 공백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자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병원 도장은 어디 갔지? 검사 기록은 왜 없어? 이게 말이 돼? 순자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수첩을 덮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겠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지영이 땀에 짓무른 배의 피부를 긁어댔습니다. 복대가 너무 조여서 가려웠거든요. 아, 가려워. 지영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지영은 3개월 전 빗길 사고로 아이를 잃고 홀로 수술대를 지켰던 그 끔찍한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만 아니었어도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지영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명훈이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만. 조금만 버티면 돼. 그때까지만 들키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가 일부러 방지턱을 강하게 넘었습니다. 지영의 반응을 살피려는 거였어요. 쿵. 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 지영이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영이 반사적으로 배를 보호하려다 복대의 단단한 질감이 느껴질까봐 급히 손을 뗐습니다. 지영은 두 손을 허벅지 위에 꼭 눌러 올렸습니다. 순자가 백미러로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배가 안 아프니? 네. 지영이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영이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순자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임신하면 작은 충격에도 아프다던데. 저는 괜찮은 편이에요. 지영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순자가 상에 회를 올렸습니다. 지영이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었지만 임신부에게는 금기 음식이기도 했죠. 지영의 눈이 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가 젓가락을 지영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많이 먹어. 내가 이거 좋아해서 일부러 시킨 거야. 요즘 입맛 없다고 했잖아. 지영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임신 중이라서. 임신부가 왜 회를 못 먹어? 순자가 말을 끊듯 쏘아붙였습니다. 옛날엔 다 먹었어. 나도 애 셋 낳을 때 다 먹었어. 별 탈 없었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는 무슨 혹시야? 순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니? 지영이 의심을 피하려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극도의 긴장감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왜 그래? 순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입덧이야? 지영이 입을 막고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영아. 순자가 문 밖에서 불렀습니다. 문 열어봐.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닫힌 방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거짓말이 있는 것 같구나. 방 안에서 지영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여분의 복대들과 손뭉치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여기 넣고. 지영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보이면 안 돼. 절대. 복대를 접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손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지영이 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정신 차려, 지영아. 지영이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명훈이 오빠만 돌아오면, 오빠가 오면 다 말할 수 있어.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한편 거실에서 순자가 아들 명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명훈아, 지영이 좀 이상해. 어머니 말로는 느낌이 안 좋아. 산모 수첩도 이상하고 행동도 수상해. 화면 너머 명훈이 회의실에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잠깐만, 명훈아.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제발. 명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예요. 명훈이 다급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순자는 꺼진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까지 나를 피하네. 그럼 내가 직접 봐야지. 순자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태교일기를 지영의 방문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매일 밤 쓰는 거야. 알겠지? 우리 집 며느리들은 다 이걸 썼어.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거야. 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는 문 안에서 작게 들려왔습니다. 지영이 하얀 종이 위에 펜을 들었지만 차마 거짓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빈 종이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뭘 써야 하지? 지영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없는 아이 이야기를 어떻게 써? 오늘도 거짓말.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순자가 지영이 세탁실에 벗어둔 옷들을 뒤졌습니다. 이건 속옷이고 이건 잠옷이네.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임신부용 속옷에서 혈흔이 아닌 실리콘 패드의 잔여물을 발견했을 때 순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순자가 그 물질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피도 아니고 솜도 아니고 설마. 순자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지영이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세탁물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어요. 봤어. 지영의 숨이 막혔습니다. 다 봤어.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친정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제발. 엄마는 내 편이어야 하잖아. 하지만 돌아온 답장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입 다물어주는 대가가 얼마야? 빨리 돈 보내.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까지 왜 그래? 지영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나 혼자네. 아무도 없네. 지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소리만 방 안에 낮게 퍼졌습니다. 순자가 지영이 잠든 틈을 타 그녀의 화장대를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항우울제 약병이 나왔어요. 순자가 약병을 들어 올리며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순자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아침 일찍 순자가 지영을 깨웠습니다. 지영아, 일어나. 한의원에 가자. 지영이 부스스한 머리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내 기력을 보강해야겠어. 우리 가문과 오랜 인연이 있는 한의원이야. 순자가 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하자
한의사가 지영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군요. 진맥을 봐드릴게요. 한의사가 지영의 손목을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지영이 일부러 옆에 있던 도자기 항아리를 팔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아! 지영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한약재가 바닥에 흩어지고 도자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니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지영이 그 틈을 타 한의원을 뛰쳐나갔습니다. 순자가 뒤쫓아 나와 길거리에서 지영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지영아, 왜 맥도 못 짚게 하는 거야? 지영이 팔을 빼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심이 아이에게 해로워요. 순자가 지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의심? 내가 왜 널 의심해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의 친정엄마 말숙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리 어디 갔어? 우리 딸 몸보신 시켜야 한다고. 순자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말숙이 순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연락? 내 딸 임신했다는데 연락이 무슨 소용이야. 말숙이 지영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숙이 지영의 복대를 들춰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가짜 배가 우리 집 살려줄 황금알이야. 지영이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빨리 돈 구해와.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말숙이 지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거실벽에 붙여둔 작은 장치를 통해 순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가짜 배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들렸을 때 순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순자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배라고? 설마. 그날 오후 순자가 지영의 고교 동창이자 산부인과 간호사인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부탁이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진료 기록을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방에서 유산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를 컴퓨터로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 화면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이것만. 저녁에 퇴근한 명훈이 집안의 팽팽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명훈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뭔가 있었어?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명훈이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적당히 맞춰드려. 어머니도 손주 보고 싶으신 거야. 저녁 식사 후 순자가 지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영아, 배가 많이 불렀으니 만삭 화보를 찍자.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화보요? 응, 의상도 미리 준비해뒀어. 배를 예쁘게 드러내는 거야. 순자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영이 경악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살이 터서 보여주기 싫어요. 순자가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진작가를 부를 거야. 준비해둬. 지영이 급히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돈 보낼 테니까 내일 촬영을 망쳐주세요. 말숙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제발 도와주세요. 지영이 울먹이며 부탁했습니다. 촬영 당일 아침 순자가 지영의 방에 들어와 강제로 옷을 갈아입히려 했습니다. 지영아, 어서 갈아입어. 지영이 복대를 사수하기 위해 옷장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지영, 나와. 말숙이 사채업자들과 함께 나타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종갓집의 고요한 아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숙을 쫓아온 사채업자들이 마당에 놓인 장독대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지영, 어디 숨었어? 큰 사내가 장독 하나를 집어 던지며 외쳤습니다. 돈 안 갚으면 오늘 여기서 안 나간다. 문중 어른들이 제사 준비차 도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친회장이 대문 앞에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어요. 종친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순자가 급히 나와 사채업자들을 사랑채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하지만 말숙은 오히려 거실로 뛰어들어가 지영의 만삭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딸 임신했다고 돈 안 주면 다 폭로할 거야. 제사 준비를 위해 속속 도착한 문중 어른들이 거실의 소란에 몰려들었습니다. 지영이 극심한 공포에 질려 복대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어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말숙이 순자가 돈을 내놓지 않자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배 안에 든 건 아기가 아니라 손뭉치야. 말숙이 지영의 한복 앞섭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안 돼.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저고리 고름이 풀렸습니다. 허리춤에 고정되어 있던 두꺼운 압박 붕대와 복대 실루엣이 문중 어른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순자가 본능적으로 지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복대를 찬 거야.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실리콘 패드 하나가 모든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중 최고 어른인 종친회장이 지팡이를 내던지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가문을 속이고 조상을 모독했다. 다른 어른들도 한 목소리로 비난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종갓집 체면이 말이 되나? 순자가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허망함을 느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복대를 완전히 풀어 헤쳤습니다. 손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영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3개월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차가운 수술실에서 혼자 아이를 보내야 했어요. 지영이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가문의 압박이 무서워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영이 순자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말숙이 그 와중에도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우려 하다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내 돈이야. 사채업자들이 말숙을 질질 끌고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가자. 집안이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비참함과 정적만이 남았어요. 순자가 지영의 뺨을 때리는 대신 바닥에 흩어진 복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복대가 검은 연기와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지영의 거짓말도 함께 제가 되어버렸어요. 명운이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자가 아들에게도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 역시 공범이야. 아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른 척했잖아. 명운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영이 텅 빈 배를 어루만지며 마당 한복판에 홀로 남겨졌어요. 문중 어른들의 비난 섞인 시선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용납하나? 다른 어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에 먹칠을 했어. 지영이 견디지 못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강변도로를 달리며 지영이 절규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지영이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강한 힘으로 지영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아직 당신이 돌봐야 할 목숨이 있지 않나요? 지영을 붙잡은 사람은 예전 상담사 은수였습니다. 은수가 비에 젖은 지영을 품에 안고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은수가 지영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여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영의 절망적인 하루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은수가 지영을 자신의 상담소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지영을 씻기고 마른 옷을 입혀주었어요. 은수가 지영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지영이 컵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은수가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지영 앞에 놓았습니다. 유산 직후 지영이 써내려갔던 치유 일기였어요. 은수가 공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나요? 그때도 당신은 일어섰잖아요. 지영이 공책을 펼쳐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글씨로 적힌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상담소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지영은 비로소 복대라는 물리적 구속과 가문의 압박에서 벗어났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지영을 깨우며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보육원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영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객관화할 수 있어요. 은수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홀로 남은 순자가 지영의 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지영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순자가 일기장을 펼쳐보니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를 시어머니가 죽일 것 같다. 순자가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구나. 순자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밧줄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대대로 내려온 종부의 무게가 며느리에게는 고문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한 지영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이 지영의 마음을 울렸어요. 보육원 원장이 지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주면 금세 마음을 열어요. 지영이 한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지영 이모야. 아이가 지영을 올려다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지영이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며 아이를 잃은 슬픔을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조금씩 배웠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지영과 함께 사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지 스님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어요. 주지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동자승이 한 말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짓의 굴레를 벗으라는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지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주지 스님이 지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잖아요. 명운이 상담소를 찾아와 은수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 씨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명운이 문 밖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무관심이 아내를 벼랑 끝으로 밀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순자가 문중회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어른들이 지영을 파문하라고 요구했어요.
종친회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내쫓아야 해. 순자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유산은 내 과욕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며느리를 파문하라는 요구는 거절합니다. 보육원에서 지영이 유독 자신을 따르는 6살 소년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도 와요? 지영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민수야. 지영은 생물학적 모성 그 이상의 유대감을 느꼈어요.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지영이 은수의 격려 속에 다시 종갓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의 서슬 퍼런 모습이 아닌 수척해진 순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영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으로 기만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아기의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어요. 순자가 그 저고리를 가슴에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자가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문이라는 허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공유했어요.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공기가 몰려나갔습니다. 명운이 두 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도 진정한 남편이자 아들로 거듭나겠습니다. 세 사람이 비로소 하나의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고부간의 화해 이후 순자가 지영을 위해 직접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자가 지영의 마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제 몸을 제대로 보살펴야 해. 지영이 더 이상 배를 압박하는 복대를 차지하는 채 가벼운 면 소재의 옷을 입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숨쉬기가 편할 줄 몰랐어요. 순자가 안방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종부의 상징인 옷가락지를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넌 대를 잇는 도구가 아니야.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야. 지영이 옷가락지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명운이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내고 집에서 지영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운이 지영과 함께 숲길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지영이 명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나눴어요. 순자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일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 지영이 은수의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했어요. 한 여성이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지영이 그 여성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자가 문중 어른들이 며느리의 상태를 묻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일갈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아이가 먼저야? 문중 어른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며느리를 괴롭히지 마. 어느 주말 가족이 동자승이 있는 사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동자승이 지영의 맑아진 눈빛을 보며 배시시 웃었어요. 동자승이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 냄새가 나요. 지영이 무릎을 꿇고 동자승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사찰 뒷마당에서 지영이 작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산된 아이와의 슬픈 이별을 갈무리하는 의식이었어요. 지영이 흙을 다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 아가.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명훈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순자가 지영에게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종갓집 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지. 지영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고부관계를 넘어 여자 대 여자로서의 깊은 연대감이 형성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지영이 밝게 웃으며 순자와 장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종갓집에 진짜 봄이 왔네. 지영이 밤마다 은수와 상담하며 내면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해 나갔어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은수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당신을 찾았네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행복이 절정에 달한 어느 밤, 세 사람이 마당에서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명훈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가족이야.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이 있으면 돼. 지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지영이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지영이 욕실로 달려가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영아! 순자가 비명을 듣고 달려와 보니 욕실 바닥에 핏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명훈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다시 이 가족을 덮쳤어요. 응급실로 긴급 이송된 지영이 침대에 누워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사가 순자와 명훈을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과도한 복대 압박과 유산 후유증이 겹쳐 자궁 내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명훈이 의사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궁 적출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영구적인 불임을 의미해요. 명훈이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진이에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의사가 명훈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훈이 벽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순자가 며느리의 영구 불임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예전처럼 가문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받는 지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죄야. 지영이 의식을 되찾고 의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영이 명훈에게 모질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같은 여자와 살지 말고 이혼해요. 명훈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지영의 불임 소식을 접한 문중 어른들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친회장이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씨 없는 열매는 필요 없어. 명훈이에게 새 배필을 찾아줘야지. 순자가 전화기를 꽉 쥐며 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 하면 문중과 연을 끊을 거야. 병원을 찾아온 문중 어른들을 순자가 병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내 며느리는 내 딸이야.
한 번만 더 이혼 소리를 하면 정말 가만 안 둬. 지영이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감동하면서도 자책감에 빠졌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지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문의 대를 끊었어. 말숙이 수술 소식을 듣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말숙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순자가 말숙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소리야? 순자가 말숙에게 거액의 수표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딸의 목숨값이야. 각 썼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숙이 수표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수술 당일 지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명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명훈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내가 더 고마워. 끝까지 함께할게. 수술실 문이 닫히고 명훈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순자도 함께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지영의 몸에는 지울 수 없는 수술 흉터가 남았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지영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시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은수가 지영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자궁은 아이를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여자예요. 은수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순자가 퇴원하는 지영을 위해 집안의 모든 육아용품과 태교일기를 직접 불태웠습니다. 순자가 화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지영이 순자의 옆에 서서 함께 타들어가는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순자가 지영의 심리적 재활을 위해 종갓집 생활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공기 좋은 강원도로 요양을 떠나자. 지영이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순자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한 지영과 순자가 함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흙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순자가 씨앗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생명이 땅에서 피어나는 걸 보면 마음도 따라 회복돼. 지영이 은수의 조언에 따라 인근 보육원에서 정기적인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나갔어요. 한 아이가 지영에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이모, 내일도 와요? 지영이 아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모가 너희를 지켜줄게. 명훈이 매주 금요일 퇴근 후 강원도로 내려와 지영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훈이 지영과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만으로 충분해. 지영이 명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명훈이 지영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순자가 자신의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소외된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영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순자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재단을 운영해봐. 정권을 맡길게.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만큼 아이들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영이 재단 운영을 통해 가문의 전통을 혈연의 계승이 아닌 나눔의 정신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반감이 존경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문중 어른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순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며느리야. 당연하지. 보육원에서 지영이 부모를 잃고 실어증에 걸린 5살 소년 준우를 만났습니다. 준우가 지영만 보면 따라다녔어요. 지영이 준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이모가 있어. 무서워하지 마. 준우가 처음으로 지영에게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지영이 준우를 돌보며 처음으로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명훈과 순자에게 입양에 대한 의사를 물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우를 우리 아들로 맞이하면 어떨까요? 순자가 처음엔 당황했지만 준우의 모습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지. 명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우도 우리가 필요하고. 문중 어른들이 입양 소식에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종친회장이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뭐 하려고?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종갓집 제사를 간소화하고 가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문중 어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영이 입양을 위한 법적 절차와 심리 검사를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육체적인 출산보다 더 고통스럽고 숭고한 가슴으로 낳는 출산을 경험했어요. 은수가 지영과 준우 사이의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은수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에게 진정한 엄마가 되고 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입양 확정 판결이 나던 날 지영이 준우를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준우야. 준우가 지영의 목을 꼭 안으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심금이 울렸어요. 순자가 준우를 위해 직접 손주 옷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거구나. 순자가 평온을 얻었어요. 가족이 준우와 함께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종갓집으로 복귀했습니다. 대문 앞에 걸린 만석군의 집이라는 현판 대신 사랑이 넘치는 집이라는 작은 문구를 새겼어요. 명훈이 현판을 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같아. 지영이 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준우야. 새로운 희망이 이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종갓집 마당에는 엄숙한 제사 음악 대신 준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강아지와 놀고 있었어요. 지영이 지영 장학재단 이사장으로서 연단에 서서 강연을 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지영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순자가 준우를 업고 동네를 누비며 자랑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했습니다. 손주가 참 예쁘네요. 순자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자랑이야. 똑똑하기도 하고. 더 이상 며느리를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평범하고 인자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어요. 명훈이 퇴근 후 준우와 함께 목욕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명훈이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준우,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준우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그림 그렸어요. 가부장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다정한 아빠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자신의 자서전 복대를 벗고 찾은 진짜 삶을 출간했습니다. 서점에서 책 사인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한 독자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책 읽고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지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에요. 가문의 며느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어요. 어느 화창한 날 가족이 준우의 손을 잡고 동자승이 있는 사찰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동자승이 제법 자라서 7살이 되어 있었어요. 동자승이 준우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복덩이네요. 진짜 아빠 엄마 할머니를 찾았으니까요. 지영이 동자승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줘서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었어. 순자가 사찰 주지 스님과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결국 사랑을 잇는 것이었네요. 주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입니다. 지영이 사찰 뒤편 산책로에서 명운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던 슬픔이 준우라는 축복으로 돌아온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지영이 명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죠? 명운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멀리서 지영의 친정엄마 말숙이 지영의 행복한 모습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뒤돌아섰어요. 은수가 지영의 재단에서 심리상담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지영과 함께 더 많은 상처받은 여성들을 돕는 평생의 파트너가 되었어요. 은수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힘을 합쳐요. 종갓집 마당에서 준우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초대받아 아이의 재롱에 미소 지었어요. 종친회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도 나쁘지 않네.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지영이 밤마다 준우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간 첫 번째 아이에 대한 추억과 미안함을 사랑으로 담아보냈어요. 지영이 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우리 아가. 순자가 며느리 지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앙금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종갓집 툇마루에 준우를 사이에 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평화롭게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요. 지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저녁 노을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복대라는 작은 천 조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영은 가문의 며느리라는 틀에 갇혀 자신을 잃어갔지만 결국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사랑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역시 전통과 체면에 매몰되어 있던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명우는 방관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정의 기둥이 되었죠. 이들이 만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혈연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준우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 이들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넓은 세상에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때로는 복대 같은 무거운 굴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그것을 벗어던질 때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